저기에 전 30대 국방부 장관님 오늘 안보 특강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영애입니다. 소개를 받았고 또 제가 오늘 부탁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화면을 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부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부족한 자를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특히 지난 1950년 있었던 북한의 남침 때 저도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고장인 양산 통도사 바로 밑에 있는 하북국민학교 또 신평국민학교라고도 합니다. 거기를 졸업하고 언양중학교에 2학년 때 6.25를 맞이했기 때문에 사실은 6.25 전 과정을 통해서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부산의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은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열린음악회라고 하는 행사까지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선배와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에서의 6.25와 관련된 행사, 특히 정전 70주년과 관련된 행사보다도 부산에서 이와 같은 행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국방과 안보를 담당했었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간이 앞으로 저에게 부여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호기를 찾을 때다. 왜 위기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을 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쏘고 있는 상황을 보나 분명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에 대해서 반드시 위기는 그 원인이 어디냐 하는 데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만 그래야만 이제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대해서는 우선 위기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원인을 우리가 외부적인 원인과 내부적인 것들을 이제 돌이켜봐야 되는데 외부적인 도전은 뭘 하더라도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더 제로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에 중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중국은 6.25 때도 북한을 도와서 한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봤지만은 사실은 이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1000여 회 이상의 외침을 받았다 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900여 회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받았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틀림없이 앞으로도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에게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반도를 넘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럼 내부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재반 갈등 요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빈부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특히 정치 집단 간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는 아까 김석조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특히 북한에 대한 견해가
북한은 우리 민족이다, 동족이다, 우리 민족끼리 하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친북 종북 세력의 바로 이 지금 친북 종북 세력들은 끝내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고하는 세력들입니다. 단순한 친북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권력과 국가 권위의 추락입니다. 특히 강성 노조에 침투한 북한 간첩단, 제주도 간첩단, 창원 간첩단, 그리고 충북 간첩단 등등 이 간첩단들이 결국은 강성 노조에게 침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이고, 결국 이들은 뭐냐면은 반국가 단체화되고 있다. 여기서 법을 아마 전공하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것을 간첩단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간첩단 그러면은 간첩이면 개인적인 것과 은밀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조직과 단체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미 간첩의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국가 단체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찰이나 또는 판사 이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보지를 않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바로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을 보면은 정확한 사태와 진단을 하고 계신다. 무척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와 같은 종북, 친북 세력들, 그리고 간첩들의 조성을 받고 있는 이 단체들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안 나가요? 예, 이것은 뭐냐면은 서울의 시청 앞과 광화문 내거리에서 반미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장면들입니다. 심지어는 미군은 물러가라, 그리고 미 대사관에까지 가서 한국에서 물러가라고 하는 외침을 하는 그와 같은 실제 서울에서 있었던 장면들을 여기 동영상으로 담아왔는데, 아마 여기서 동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짐작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주도 그다음에 창원 간첩단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받았던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창원 간첩단이 그들이 지령을 받은 것을 보면 그 중에서 북한에 보고하는 것이 전국의 자기네들의 하부 조직을 68개나 이미 조직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전체가 뻘겋습니다. 아까 우리 김석조 회장께서 빨기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국이 빨갛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한가하게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우리가 그분을 당선시켰을 때 적어도 48% 이상의 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4%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그 기관 자체가 빨간 친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 있는 분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고 물으면은 아마 100% 전부 다 지지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34%밖에 지지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조작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조작의 거론들이 이와 같은 조직화된 세력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각 지역에 깔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것이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지방에서 지방 자치위원회 등등 전부 다 이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던 그들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 6월 8일 문화일보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 여하에 따라서 많이 아마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창원 간첩단을 왜 제가 망국가 단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강령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첫째,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이와 결탁한 친미 예속적 지배 세력을 가도하고 노동자, 민중의 주도하에 광범위한 민족 자주 역량을 묶어 세워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다. 결국은 북한과 똑같은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때까지는 우리는 투쟁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강령입니다. 그 뒤에 뭐 정치 군사적으로 또 재반 반민주 악법들과 통합기구들을 뭐 폐기하고 등등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단순한 간첩의 수준이 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만약 어떤 정권들이 또 어떤 세력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우리가 청전협정을 폐기하고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남북이 이제 우리 민족끼리 정권을 바로 세우자.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한다. 어떤 정치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투표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은 공식이 이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 하나입니다. 북한 그리고 종북 친북 세력들 소위 반국가 단체들이 합하면은 1대2의 구도로 갔을 때 과연 어떤 정권을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의지, 아까 정말 이 식전 행사에서 중국 합창단이었었죠. 여성분들이 나오셔서 참 합창을 할 때 그게 보면 지난 세월 제가 어릴 때 정말 6.25 때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들이 구비구비 나올 때 그때를 저는 회상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이제는 그 다음에는 물러설 것은 태평양 바다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다 지켰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지금도 제 기변이 속에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의장에 있는 중학교에 다닐 때 하북국민학교에 함께 다녔던 동창들이 어깨에 태극기를 두르고 입대하면서 우리 학교 앞을 지나갈 때 그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잘 갔다 오라 했는데 과연 그들이 돌아왔는지 여긴 돌아오지 못했는지 저는 그 이후부터 그들이 만약 돌아오지 않은 친구가 있었다면 그들의 몫을 내가 다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에 어떤 서울대학에 있는 그 사회 분야에 담당하는 측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의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북한이 도발한 전쟁이 발생한다면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52.6%가 북한군에 맞서서 싸우겠다. 24.8%는 국내에 있지만은 나는 어떻게든지 피해보겠다. 전쟁에 참석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국외로 도망가겠다. 이것이 11.8%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가 북한군을 환영하겠다. 대놓고 1.7%가 환영하겠다고 했는데 저거는 그래도 아주 골수 빨갱이들이 저렇게 하지만은 비슷하게
따라가는 우리들까지 합한다면 적어도 저는 저 배 내지 3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지금 이와 같은 족속들과 함께 같은 하늘을 이고 같은 대한민국에서 이 발전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아까 유념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노동 인력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중국의 학생들이 특히 조선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국에 진출해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피해자가 14만 1000명 정도가 지금 된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뭉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부터 지방자치권에 대한 참정권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의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연하게 좌우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치고 숫자들이 지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참정권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은 법을 바꿔야 되고 현재와 같은 의회에 구도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법이 개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년에 총선을 통해서 국회 권력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은 지금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저는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이다. 우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족에 대한 것들, 중국인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유념해서 보고 부산 지역도 아마 그 노동자들이 많고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은 여기에 사실은 표가 달려 있으니까 막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국 국민들이 바로 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암담합니다. 자,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위기 속에서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호기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이신 70년이 되는 한미동맹을 축구하고 기념해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한미 상호 보육 동의 조약이 70년 동안 우리를 그래도 평화롭게 경제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또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도록 해준 조약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대단히 거창하고 여러 장의 복잡한 조약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A4 용지 한 장짜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을 빼고 말미를 빼고 나면은 중요 핵심적인 것은 3조와 4조입니다. 3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태평양 지역에서 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하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은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돕고 같이 6.25 때와 마찬가지로 싸워주는 것은 당연한데 미국이 위험하면 우리가 돕겠다. 그때 당시 우리의 형편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조약의 이 문구 때문에 미국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를 했습니다. 불평등 조약이다. 그러면서도 기가 막힌 정말 신묘한 외교를 발휘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걸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미군이 한국 영토에 배치됨을 허용한다. 허락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북 세력들이나 북한은 미군이 남쪽을 점령하고 있다. 점령군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미국은 여기에 주둔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미국이 자발적으로 여기 들어온 것이 아니라 허락하기 때문에 왔는데 이와 같은 걸 가지고서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미군에 대한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던 1953년 7월 달에는 분명히 한국과 미국은 저는 이렇게 방면 때마다 표시를 합니다. 제가 표현을 합니다.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어깨동무하자. 그러면 그 어깨동무가 되겠습니까? 그 완전히 기울어지는 어깨동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는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미국과 같이 흑계를 겨룰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지금 시진핑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삼성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제1의 강국의 대통령이 삼성을 왜 방문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진핑이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의 세상은 양탄 일성 시대가 온다. 양탄 일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일성은 우주 인공위성. 이 두 개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가 아니면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 없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양탄 일성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시진핑이 스스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반도체에다가 집중적으로 중국은 모든 국력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시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이 선포되고 그때 이후에 이제 49년도에 바로 김일성의 공작에 의해서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데모가 연일 서울시와 시청과 광화문을 해서 이루어지니까 미국이 애선 라인이라고 하는 걸 선포합니다. 우리가 해방시켜줘, 매겨 살려줘, 우유권어줘, 오포줘 모든 것을 다 해서 해놨더니 우리를 물러가라고 그런다? 우리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지킬 만한 이유도 없고 지킬 만한 가치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일본의 열도와 그 다음에 대만을 비춰서 필리핀을 연하는 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에치선 라인이고 이 에치선 라인을 선포하자마자 때는 이때다 하고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에게 이전 남침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을 방문했는데 삼성과 그게 반도체의 핵심이 우리나라의 이천과 평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치선 라인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제는 일본 본토를 물론이고 제껴놓고 한반도에 바로 이천과 평택을 연하는 선이 새로운 에치선 라인 반도체 동맹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당당하게 우리는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게 된 것이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안보의 지도입니다. 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귀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까 6.25 때 우리에게 무력과 여러 가지 군사력을 가지고 지원했었던 나라가 16개 국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투부대는 아니지만은 의료 지원 등등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원했었던 나라가 5개 국가. 그래서 21개 국가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 돈과 물자를 가지고 지원했었던 나라들까지 다 합하면 총 67개국이나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잘 살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67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우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때 당시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한 140여 개국이 되는데 140여 개국 중에서 67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세계대전이지만은 거기에 연합국으로 참여했던 나라가 14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러지만 거기에 연합국으로 된 나라가 22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반도에 있었던 1950년에 있었던 이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계에 반이나 되는 나라들이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이 결과가 지도에다가 이 67개국을 다 표시를 할 수 없고, 대표적인 나라를 표시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태극기가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우리의 우방이었었던 나라들이고 현재도 우방인 나라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우리의 국력을 또 우리의 경제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소위 말해서 요새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FT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FTA를 체결하다 보니까 6.25 때 우리를 도왔던 나라들은 전부가 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읍시다 하는 나라들로 모두 다 선정을 했고,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FTA를 체결하다 보니까 전 세계 FTA를 체결한 나라의 많은 숫자를 놓고 보면 세계 3위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영토에 대해서는 경제 영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땅을 무력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가 협력하고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토가 바로 경제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영토로 보면은 우리는 중국보다도 더 넓고 러시아보다도 더 넓고 미국보다도 더 넓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이게 모두가 중국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공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결과 우리의 방위산업이 K방산,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계속해서 알고 계시고, 폴란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방산물자와 장비를 지금 바로 수입을 해가고 있고, 전 세계가 한국의 방산을 자국의 방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모여드는지, 사실은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오히려 기다리게 만드는 이와 같은 현상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킨텍스에 있었던 소위 방위산업 전시회에 각국에서 그와 같은 많은 관계자들이 몰려들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고, 또 우리의 방산을 그들의 전략 정강에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국민의 우수성에 대한 것입니다. 2016년도에 영국에 있는 대학 교수와 스웨덴에 있는 교수들이 전 세계 한 120개여 개 나라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평균 IQ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은, 평균 IQ 108로 제1위가 홍콩, 또 그 다음에 똑같은 IQ의 평균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싱가포르 108. 그런데 그보다 비록 0.2%는 적지만은 사우스 코리아가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순위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홍콩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입니까? 그 도시입니다. 싱가포르 그 나라입니까? 그거 하나의 도시국가입니다. 그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샘플링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 있는 샘플링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라라고 하는 통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는 사우스 코리아가 넘버 원입니다. 박수.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IQ고 우리 젊은이들의 IQ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했다가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세계에서 그 길을 뒷받침만 해주면은 우리는 세계 1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노벨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민족은 타고난 어떤 IQ가 좋구나 천재들만 모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요 12번째로 그들의 평균 IQ는 9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평균 IQ는 우리보다도 낮은데 불구하고 왜 그들은 노벨상 등등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두뇌들을 가진 민족으로 평가를 받느냐 하면 바로 그게 교육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원석이지만 그것을 세공하지 않으면 하나의 돈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IQ가 높은 우리 자녀들이지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그 교육도 올바른 교육입니다. 인성을 포함한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탈무드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회교육, 학교교육 등등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날의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참 놀라는 것은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는 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고 해서 사람이 적다고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있는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해서 제대로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인데 과연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내놓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보기가 드문 것이 한탄스럽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2014년, 15년부터 제가 국가원로의 공동의장이지만은 또 그전부터 맡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맡기 전에는 대한민국 건국회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엄격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은 현재 진행형에 있다. 왜 그러냐면 헌법에서 규정한 영토 규정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휴전선 북쪽에 있는 김정은 집단에게는 맥혀들지 않고 있으니까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진행 중에 있다. 그럼 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내 통일이 이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그 통일을 이루고 통일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바로 사단법인 통일건국회라고 이름을 바꾼과 동시에 우리 건국회에 대해서 청년들을 이제는 양성시키고 청년들에게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그리고 우리의 이 한반도가 왜 이렇게 두동강이 난 상태에서 있느냐는 그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매년 7월달이 되면은 전국에 있는 17개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남녀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남산에 가면은 짧은 일생을 영원한 조국에 바쳤다고 하는 건국의
희생했었던 분들의 위패가 암치되어 있는 그 비석 앞에서 탄압대회를 단결을 해서 전설로 끌고 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전방에 선택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지금도 청년들만 있으면 저도 아직도 그들의 힘을 빌려서 정책을 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참 가다 보면요, 남녀 학생 구별 없이 발이 전부 부러져서 이렇게 붕대를 적심 감고도 끝까지 따라오려고 길을 쓰고 물집이 생긴 발을 저녁에는 그 수건을 따가면서 따라옵니다. 왜? 마지막에 광화문 내거리에서 수료식을 할 때 그때 수료식을 못 받을까 봐서. 지금 얘네들이 학교 갈 때, 학교할 때 자기 집에서 태워다 주지 않으면 안 가는 아이들이 저렇게 길을 쓰고 따라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고도 애구심이 있느니 없느니 의지력이 약하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제가 저걸 해보니까요,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들이 어릴 때보다도, 우리들이 그 또래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판단력이 빠르고, 그리고 또 결단을 잘 합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저들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우리의 호기를 가장 적절하게, 지금 1년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저는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분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미국에 가서 연설할 때 무려 하버드 대학까지 다 합하면은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30번 이상 60번까지 사용을 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외치고 다니십니다. 두 번째, 국군 통수권자로서 해박한 전략적 식견과 그리고 확실한 주적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적을 보고도 적이라고 하지 못했던 그런 대통령이 있었고 그런 정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주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헌법적 가치 수호와 공권력 확립으로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느냐 할 정도로 되어 있는 이 사회의 법질서의 문란을 이분은 역시 정말 법률가답게 핵심을 꿰뚫어보고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고양시키는 과감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김석조 회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제 이분이 제대로 지금 1년이 지났지만은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의 권리는 찾았지만은 국회, 의회 권력을 우리는 아직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과제로서 내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과연 오늘날에 우리는 이렇게 열린 음악회 등등 그래도 위기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대안을 찾고 희망을 보고 있는데, 70여 년 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택했던 북한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해마다 개편이 되는 보릿고개. 금년은 1995년도에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신장난에 흐득일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북한 국민들을 이제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동력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권은 하루아침에 파도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북한의 불쌍한 우리의 진짜 동력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절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탈북한 한 소녀가 12살에 탈북을 했는데 고난의 해군 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굶어 죽고 불구가 된 자기의 동생 남동생을 두고 남쪽으로 올 수가 없어서 중국을 떠돌면서 그 소녀는 글 짓는데 천재적인 자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있을 때도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었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중국에 와서 남의 집에 신고를 하면서 벌었던 돈을 북한의 자기 동생에게 보내면서 틈틈이 실을 써서 붙잡히면은 모두가 다 발각될 것 같으니까 비닐봉지에 써서 싸서 넣었다가 다시 공격할 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시의 원고를 시집을 내달라고 어떻게 통해서 저에게까지 그 원고가 왔습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시집을 첫 번째 시집을 내고 두 번째 시집을 냈는데 그 첫 번째 시집의 제목이 바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시의 제목과 내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이 소녀의 부러지심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모든 우리의 동족들이 부러지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어느 탈북 꽃제비의 시 마지막 기도. 하나님, 만약 내세가 있다면 굶어 죽기 전, 얼어 죽기 전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부모 형제도 다 죽고 없는 헐벗고 굶주린 꽃제비인 이 몸이 지금 당장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누구 하나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벌레만도 못한 가련한 인생이지만은 정말 내세가 있어서 기어코 이 몸을 다시 태어나게 하려거든 하나님 다음 생에는 제발 이 몸을 조선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 주소서. 사막인 아프리카 어느 나라든 혹은 제일 추운 북극 어느 땅이든 좋으니 유독 이 나라 조선에서만은 절대로 태어나지 말게 해 주소서. 다음 슬라이드. 지지리도 불행한 이 몸은 이 나라 조선에서 잘못 태어난 단 한 가지 죄하는 그 죄로 온갖 천대 가전멸시 다 받다가 드디어 이렇게 굶어 죽나이다. 끝끝내 슬슬이 얼어 죽나이다. 원하건대 다음 생에는 비천한 이 몸이 부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꽃제비가 아닌 한낮은 오배중위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다가 제 명대로 눈을 감게 해 주소서. 하나님, 만약 내세가 정말 있다면 너무나 짧은 생을 고달프게 살다가 비참하게 마감하는 불쌍한 이 고아가 눈물로서 헤어리는 이 마지막 기도, 마지막 소원을 꼭 들어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한 소녀의 기도밖에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모든 동족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오늘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들과 같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북 친북 세력들이 과연 어떤 족속들이냐. 그들이 있는 한은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고 그들을 믿고 더 발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 접견하지 않고는 결코 이와 같은 북한 동포를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와 같은 귀한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